짐꾼으로 무시받던 해병대 사령부 감찰실장 강하윤 대령은 부패한 요새를 정조준하러 온 사단 감찰 참모였다. 그녀는 표면적인 비리를 넘어 십수년간 은폐되어 온 한 병사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추적한다. 한 여성 장교의 집요한 정의가 거짓된 권력을 무너뜨리고 잊혀졌던 진실을 세상에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된다. 본 영상 시청 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다를 집어삼킬 듯 짙은 해무가 옹진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백령도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소금기를 머금은 축축한 공기는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쇠소리를 냈다. 부두의 정박한 상륙정의 엔진이 꺼지자 섬을 지배하던 유일한 소음인 갈매기의 기괴한 울음소리만이 기전을 때렸다. 해병대 유교단 소속 흥룡부대 부대장 최정필 중령은 턱끝까지 단추를 채운 전투복 깃을 매만지며 찌푸린 미간을 펴지 않았다. 사령부에서 감찰실장이 새로 부임한다며 직접 영접을 나가라는 지시가 내려왔을 때부터 심기가 불편했다. 서류나 뒤적거리다 돌아갈 것이 뻔한데 부대 전체가 호들갑을 떠는 꼴이 우스웠다. 상륙정의 램프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내려오고 가장 먼저 전투화 발이 땅에 닿았다. 뒤이어 모습을 드러낸 것은 군장을 짊어진 수병이었다. 키는 작달막했고 목은 군장 무게에 짓눌려 위태로워 보였다. 최정필은 혀를 찼다. 저런 비리비리한 녀석을 짐꾼으로 붙여보는 건가? 본인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시길래. 그는 거만한 표정으로 짐꾼 수병에게 다가갔다. 이봐, 최정필의 목소리는 부두의 안개를 가를 듯 낮고 위협적이었다. 수병이 고개를 들었다.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애틋지만 눈빛만큼은 해무처럼 깊고 고요했다. 그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내 상관은 어디 있나? 군뱅이처럼 뭘 꾸물거리는 게야? 이 섬이 무슨 제주도 관광지인 줄 아나. 그는 수병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했다. 명백한 하대이자 무시였다. 수병은 아무 말 없이 최정필의 눈을 빤히 응시했다. 그 시선에 담긴 것은 두려움이나 복종이 아닌 차가운 관찰자의 그것이었다. 건방진 놈. 최정필은 속으로 욕설을 삼키며 목소리를 더욱 내리깔았다. 못 들었어? 내 상관 새로 온다는 감찰실장 말이다. 배 안에서 멀미라도 하는 모양이지. 끌고라도 나올 테니 앞장서. 그 순간 수병의 뒤에서 다른 인형이 나타났다. 두관인 듯한 소령이 최정필을 향해 뻣뻣하게 경례를 붙였다. 충성, 부대장님 마중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찰실장님 부관 이진우 소령입니다. 최정필은 이 소령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짐꾼 수병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래, 수고가 많다. 그런데 이 친구는 왜 이리 말이 없나? 내가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하고 군기가 아주 빠졌어. 자네 부서인가? 똑바로 교육시켜. 이진우 소령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짐꾼 수병과 최정필을 번갈아 쳐다봤다. 바로 그때 침묵을 지키던 수병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놀랍도록 맑고 단단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뭐? 최정필이 되물었다. 수병은 천천히 그러나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동작으로 어깨에 맨 군장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최정필을 향해 몸을 돌려 정식으로 경례했다. 충성, 해병대 사령부 감찰실장 강하윤 대령입니다. 금일부터 흥룡부대 정밀 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부두의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최정필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눈앞에 이 작고 앳된 자신이 짐꾼 취급했던 인물이 바로 사령부 감찰실장, 그것도 대령이라고 했다. 그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다. 흥룡부대를 자신의 왕국처럼 지배해온 그의 자존심에 깊은 칼자국이 새겨지는 순간이었다. 강하윤 대령, 그 이름은 낯설었지만 여자라는 사실이 주는 충격은 훨씬 컸다. 해병대 역사상 손에 꼽을 여성 전투부대 지휘관 출신이라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렇게 직접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다. 강하윤은 돌처럼 굳어버린 최정필을 지나쳐 부두에 대기하고 있던 지휘 차량으로 향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부두의 풍경, 병사들의 표정, 낡은 시설물 하나하나를 스캔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첫 만남의 무례함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최정필이라는 인물과 이 부대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첫 번째 데이터에 불과했다. 그녀는 이미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소리 없는, 그러나 그 어떤 포성보다 치열할 전쟁을. 최정필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의 귓가에는 여전히 갈매기에 비웃는 듯한 울음소리가 섬뜩하게 맴돌았다. 안개는 거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자의장, 종이 보고서와 부대의 영혼,
흥룡부대 지휘통제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부대의 모든 간부들이 도열한 가운데 최정필 중령은 굳은 표정으로 부대 현황 브리핑을 진행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위협적이었지만 미세한 떨림까지 감추지는 못했다. 상석에 앉은 강하윤 대령은 팔짱을 낀 채 아무 말 없이 스크린만 응시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 무겁게 회의실을 짓눌렀다. 브리핑은 완벽했다. 모든 수치와 통계는 우수했고 훈련 성과는 사령부 최고 수준을 자랑했다. 서류상으로 흥룡부대는 철옹성이자 무적의 부대였다. 최정필은 마지막 장을 넘기며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정도면 형식적인 감찰은 무사히 넘길 수 있으리라. 그는 자신만한 표정으로 강하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상으로 흥룡부대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부대는 언제든 싸워 이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강하윤에게 쏠렸다. 그녀는 천천히 팔짱을 풀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간부들을 하나하나 아주 느리고 집요하게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군복과 계급장을 꿰뚫고 각자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듯했다. 몇몇 간부들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훌륭한 보고였습니다. 부대장. 강하윤의 첫마디는 의외로 부드러웠다. 최정필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러나 다음 말이 그의 미소를 산산조각 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종이 쪼가리일 뿐입니다. 숫자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보고서는 얼마든지 보기 좋게 꾸밀 수 있죠. 차가운 정적이 흘렀다. 강하윤은 회의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며 말을 이었다. 저는 서류를 확인하러 이 섬에 온 게 아닙니다. 이 부대의 영혼을 진단하러 왔습니다. 여러분의 눈빛, 병사들의 걸음걸이, 식당의 밥냄새, 심지어 화장실의 악취까지 그 모든 것이 이 부대의 상태를 말해주는 진짜 보고서입니다. 그녀는 최정필을 똑바로 바라보며 선언했다. 지금부터 흥룡부대에 대한 정밀 진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정해진 절차와 형식은 무시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들을 겁니다. 부대장은 부대장 임무에 충실하시고 제 활동에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은 감찰실장의 권한이자 명령입니다. 최정필의 얼굴 근육이 보기 흉하게 경련했다. 자신의 왕국에 침입한 이방인이 그것도 여자가 자신의 면전에서 왕국의 법을 새로 쓰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부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의 권위는 송두리째 부정당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분노를 간신히 억눌렀다. 알겠습니다. 감찰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가 이를 악물고 대답했다. 강하윤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회의실을 나섰다. 그녀가 향한 곳은 지휘통제실이 아닌 가장 후지고 낡은 구막사였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보였다. 부관 이진우 소령이 당황하며 뒤따랐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구막사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그녀는 병사들의 관물대를 하나하나 열어보았다. 달아빠진 전투화, 가족 사진, 어설픈 그림. 그녀는 모든 것을 눈에 담았다. 그러다 한 병사의 관물대 구석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수첩에는 빼곡하게 무언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일기가 아니었다. 부조리를 당한 날짜와 가혹 행위의 내용, 그리고 가해자의 이름이 날짜별로 정리된 한 어린 병사의 처절한 생존 기록이었다. 강하윤은 수첩을 조용히 덮어 원래 자리에 두었다. 그녀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빛났다. 서류 너머에 감춰진 부대의 진짜 영혼, 그 썩어가는 민낯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제3장, 보이지 않는 전쟁. 강하윤의 감찰은 예측 불가능했다. 그녀는 정해진 일정표를 따르지 않았다. 새벽 불시 점호를 하다가도 한낮에는 취사장을 급습해 식자재 장부를 대조했다. 저녁에는 순찰을 돈다는 명목으로 초소를 돌며 근무 중인 병사들과 단둘이 대화를 나눴다. 그녀의 움직임은 유령과도 같아서 최정필과 그의 수족들은 그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파악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하지만 흥룡부대는 최정필이 수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이었다. 간부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강하윤의 접근을 차단했다. 그녀가 병사와 단둘이 있으려고 하면 우연히 다른 간부가 나타나 대화를 방해했다. 그녀가 서류를 요구하면 교묘하게 조작된 완벽한 서류가 즉시 제출되었다. 병사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다물었다. 그들의 눈에는 체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오랜 시간 학습된 공포는
사령부에서 온 대령의 권위보다 강했다. 하루는 강하윤이 마음의 편지함을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부대 본부 앞에 놓인 낡은 철제 편지함은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다. 최정필은 자신만만하게 열쇠를 내주었다. 어차피 아무도 편지를 넣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보시다시피 우리 부대원들은 불만이 없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있기 때문입니다. 최정필이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강하윤은 대뜸 편지함을 열었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거미줄까지 쳐져 있었다. 그러나 강하윤은 실망한 기색 없이 편지함 내부를 손으로 꼼꼼히 훑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 무언가 걸렸다. 편지함 바닥과 측면이 만나는 구석진 틈새에 아주 작게 접힌 종이 조각이 끼어 있었다. 너무나 작고 교묘하게 숨겨져 있어 작정하고 찾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녀는 핀셋으로 종이 조각을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다. 그 안에는 연필로 꾹꾹 눌러 쓴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식당 뒤 창고, 돼지들은 너무 많이 먹는다. 강하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돼지? 부대의 은어로 식자재를 빼돌리는 부패한 군인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투서가 아니었다. 목숨을 건 내부 고발이었다. 그녀는 쪽지를 조용히 주머니에 넣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편지함을 닫았다. 깨끗하군요.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최정필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최정필은 그녀의 미소에서 섬뜩한 냉기를 느꼈다. 그날 밤 강하윤은 부관 이진우 소령에게 비밀리에 지시를 내렸다. 지난 몇 달간의 부식 수불 대장과 실제 반입된 식자재 목록, 그리고 부대 근처 민간 식당들의 식자재 거래 내역을 모두 조사하라고.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에 마침내 첫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강하윤은 그 작은 균열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성 전체를 무너뜨릴 작정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백령도의 파도 소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흐느낌처럼 섬 전체를 울렸다. 제사장, 돼지들의 만찬, 새벽 어스름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 흑룡부대 취사장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거대한 솥에서는 김이 뿜어져 나왔고 도마 위에서는 칼질 소리가 요란했다. 하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평소와 사뭇 달랐다. 취사병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고 그들을 지휘하는 급양관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강하윤 대령이 예고 없이 취사장에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녀는 전투복 소매를 걷어붙인 채 성큼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에 모두의 움직임이 일순간 멈췄다. 급양관이 황급히 달려와 경례를 붙였다. 충성, 감찰실장님, 이런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아침 메뉴가 궁금해서와 봤습니다. 어디 오늘 우리 용사들은 뭘 먹게 됩니까? 강하윤은 태연하게 물으며 식단표를 훑어보았다. 식단표에는 쇠고기 뭇국, 계란찜, 김치 그리고 조미김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거대한 국수트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국자를 들어 국을 한 그릇 펐다. 맑은 국물 위에는 무 조각 몇 개와 기름방울 몇 개만 둥둥 떠 있을 뿐 쇠고기는 흔적조차 찾기 힘들었다. 쇠고기 뭇국인데 쇠고기는 어디로 출타했나 봅니다. 강하윤의 나직한 말에 급양관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녀는 국그릇을 내려놓고 식자재 창고로 발걸음을 옮겼다. 급양관이 필사적으로 앞을 가로막았다. 실장님, 창고는 정리 중이라 어수선합니다. 제가 서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키십시오. 강하윤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기세에 눌린 급양관이 주춤하며 물러섰다. 창고 문이 열리는 순간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창고 한 구석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들이 방치되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정량보다 현저히 적은 양의 식자재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강하윤은 이진우 소령이 밤새 정리한 자료와 창고의 재고를 하나하나 대조하기 시작했다. 장부상으로는 매일 정량의 쇠고기와 신선한 채소들이 입고되고 있었지만 실제 창고에 남은 것은 저질의 냉동육과 시들기 직전의 채소들 뿐이었다. 사라진 고급 식자재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제 저녁에 반출된 돼지고기 삼겹살 상자는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어제 메뉴는 닭볶음탕이었던 걸로 아는데 강하윤이 송곳 같은 질문을 던졌다. 급양관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입을 떼지 못했다.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소란이 일었다. 최정필 중령이 보고를 받고 격분한 얼굴로 달려온 것이다. 감찰실장님,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입니까? 정당한 절차 없이 현장을 훼손하고 부하들을 겁박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입니다. 최정필이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강하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마주 보았다. 월권이라.
그럼 병사들의 입에 들어가야 할 고기를 빼돌려 부대 앞 민간 식당에 팔아넘긴 것은 누구의 권한이었습니까? 강하윤이 내민 서류에는 흑룡부대에서 반출된 식자재들이 인근 100명도가 든 일하는 식당으로 넘어간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 식당의 실소유주는 바로 최정필 중령의 아내였다. 완벽한 증거 앞에 최정필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이건 모함입니다. 누군가 나를 음해하려는 수작이야. 모함인지 아닌지는 곧 밝혀지겠죠. 강하윤은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그 병관을 향해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이 모든 것을 당신 혼자 계획했습니까? 그 병관은 최정필과 강하윤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거대한 두 개의 힘 사이에서 그는 버틸 재간이 없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돼지들의 만찬은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강하윤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더 크고 추악한 비리의 뿌리는 훨씬 더 깊은 곳에 박혀있을 터였다. 제5장 은폐된 비극 윤지훈 일병. 식자재 횡령 사건은 흑룡부대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 병관은 모든 책임을 지고 보직 해임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최정필 중령은 부하, 관리 소홀이라는 명목으로 사령부의 경고 조치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꼬리 자르기였다. 강하윤은 최정필이 아내 명의 식당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출했지만 사령부대에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보호하고 있었다. 최정필의 든든한 배경이 작용한 결과였다. 강하윤은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다. 부패의 몸통을 치기 위해서는 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녀는 감찰의 방향을 바꾸었다. 표면적인 비리 대신 부대의 역사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난 수십 년간 흑룡부대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 사고 기록을 요청했다. 훈련 중 부상, 총기 사고, 탈영, 자살, 빗발치는 서류 더미 속에서 그녀는 밤늦도록 무언가를 찾아 헤맸다. 그러던 중 그녀의 눈에 한 사건 파일이 들어왔다. 오래전 최정필이 흑룡부대가 아닌 강화도의 다른 부대에서 초임 소위로 근무할 시절에 발생했던 사건이었다. 한 일병의 사망 사고. 공식적인 사인은 개인 부주의로 인한 총기 오발 사고였다. 훈련이 끝난 후 총기 손질을 하다가 실수로 격발했다는 군에서 흔히 발생하는 유형의 사고였다. 사건은 너무나 명료하게 종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강하윤은 파일에서 손을 뗄 수 없었다. 무언가 부자연스러웠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서는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았다.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그리고 사망한 병사의 이름 윤지훈. 강하윤은 그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다. 그녀는 며칠 전 낡은 구막사 관물대에서 발견했던 그 병사의 수첩을 떠올렸다. 그 수첩 마지막 장에 희미하게 적혀있던 이름. 윤지훈 형처럼 되지 말자. 강하윤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두 사건은 별개의 것이 아니었다. 과거의 비극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며 또 다른 병사에게 공포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즉시 사망한 윤지훈 일병의 유가족 연락처를 수소문했다. 연락은 쉽지 않았다.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고 유가족은 군에 대한 깊은 불신과 상처를 안고 숨어 지내고 있었다. 수소문 끝에 강하윤은 인 일병의 늙은 어머니와 겨우 통화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군인이라는 말에 경계하며 마음의 문을 닫았다. 하지만 아들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강하윤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그녀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우리 지훈이 그렇게 허술한 애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꼼꼼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군대에서 편지가 왔었어요. 자기가 죽으면 꼭 열어보라고. 억울한 진실이 담겨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 편지는 끝내 우리 손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부대에서 분실했다고만 하더군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분실된 편지. 강하윤은 직감했다. 그 편지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 그 진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것을.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의 어두운 백령도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 소리가 마치 오래전 죽어간 젊은 병사의 원혼이 우는 소리처럼 들렸다. 이제 그녀의 감찰은 단순한 비리 조사를 넘어 한 병사의 억울한 죽음 뒤에 감춰진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는 싸움이 되었다. 그 진실의 끝에는 이제는 중령이 된 최정필의 검은 과거가 자리하고 있었다. 제6장 봉인된 기록, 화약 반응, 윤지훈 일병 사망 사건. 강하윤의 머릿속은 온통 그 사건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사령부에 공식적으로 사건 기록 전체에 대한 열람 및 재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차가웠다. 군사기밀보호법에 의거 이미 종결된 사건의 기록은 열람이 불가하며 재조사는 불가하다는 통보였다. 사령부조차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다. 최정필을 비호하는 세력이 과거의 사건까지 봉인해버린 것이다. 강하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감찰실장 직위를 걸고 국방부 직속 감찰관실에 직접 탄원서를 제출했다. 해병대 내부의 자정 능력이 상실되었으며 은폐된 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군 전체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는 강경한 내용이었다. 그녀의 이런 행보는 해병대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미쳤다고 수군거렸고 상부에서는 압력이 들어왔다. 며칠간의 팽팽한 신경전 끝에 마침내 국방부로부터 급기문서 한 장이 강하윤에게 전달되었다. 제한적 열람 허가, 사건 관련자 외에는 절대 유출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와 함께였다. 강하윤은 봉인된 사건 기록이 담긴 두꺼운 파일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 기록을 읽어 내려갔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다. 기록은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사건 당일 부대에서는 야간 사격 훈련이 있었다. 윤지훈 일병은 표적지 관리병으로 차출되었다. 그런데 훈련 중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고 훈련은 급하게 중단되었다. 보고서에는 윤 일병이 철수 명령을 듣지 못하고 혼자 남아 총기 손질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강하윤은 기록 곳곳에서 의문점을 발견했다. 당시 현장 지휘관은 최정필 소유였다. 그는 왜 폭우 속의 병사 한 명을 방치했는가? 철수 명령은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목격자들의 진술서에는 최정필 소유가 직접 철수 명령을 육성으로 전달했으며 모두가 들었다고 되어 있었다. 하지만 폭우가 쏟아지는 야간 사격장에서 육성 전달이 과연 가능했을까? 무전 기록은 왜 누락되었는가? 가장 결정적인 의문은 부검 기록서였다. 윤 일병의 사인은 총기 오발로 인한 두부 관통상이었다. 그런데 부검의 소견 말미에 아주 작게 추가된 내용이 있었다. 사망자의 손에서 화약 반응이 검출되지 않음, 이것은 스스로 총을 뺐을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누군가의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보고서 구석에 숨겨놓은 것이다. 강하윤은 서류 더미 속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건 현장 사진이었다. 비에 젖은 흙바닥 위에 쓰러져 있는 젊은 병사, 그 옆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앳된 최정필 소위. 강하윤은 사진 속 최정필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나 충격이 아닌 극도의 불안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다. 치명적인 실수를 혹은 끔찍한 진실을. 강하윤은 파일을 덮었다. 이제 퍼즐 조각은 대부분 맞춰졌다. 남은 것은 단 하나. 그날의 진실을 증언해 줄 살아있는 목격자를 찾는 것이었다. 그녀는 당시 부대원 명단을 펼쳤다. 수십 병의 이름들, 그들 중 누군가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사격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제7장, 용기 있는 증인 하태식교. 사건 기록에 첨부된 부대원 명단은 강하윤에게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했다. 그녀는 명단에 있는 전역자들의 주소를 하나하나 추적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사회에 자리 잡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강하윤은 그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반응은 냉담했다. 오래전 군대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꺼렸고 특히 윤지훈 일병의 이름을 언급하면 약속이나 한 듯 전화를 끊어버렸다. 보이지 않는 압력 혹은 오래된 트라우마가 그들의 입을 막고 있었다. 강하윤은 포기하지 않고 명단의 마지막에 있는 이름에 주목했다. 하태식, 당시 윤지훈 일병과 같은 내무반을 썼던 동기였다. 그의 주소는 강화도에서 멀지 않은 작은 항구 도시였다. 강하윤은 휴가를 내고 조용히 그를 찾아 나섰다. 하태식은 항구의 작은 횟집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세월의 풍파를 겪은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눈빛은 무언가에 체념한 듯 흐릿했다. 강하윤이 자신을 해병대 감찰실장이라고 소개하자 그의 손에 들려있던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제 와서 그 일을 왜 다시 들추려는 겁니까? 하태식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강하윤을 경계하며 뒷걸음질 쳤다. 윤지훈 일병의 죽음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진실 같은 건 없어. 그냥 사고였을 뿐이야. 우린 모두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해. 하태식은 완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강하윤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태식 씨, 당신이 평생 짊어지고 갈 죄책감과 잠깐의 용기를 내야 진실을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무겁습니까? 죽은 친구는 말이 없습니다. 이제 산 사람이 말해야 할 때입니다. 강하윤의 진심 어린 말에 하태식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무너지듯 주저앉아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의 판도라를 열었다. 그날 밤 사격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에 모두가 허둥지둥 철수하기 바빴습니다. 최정필 소위는 패닉에 빠져 우왕좌왕했고 철수 명령조차 제대로 내리지 못했습니다. 병사들은 각자 도생하듯 막사로 뛰어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표적지 관리 나갔던 지훈이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지만 최 소위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어차피 곧 따라오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었어요. 그는 병력 인원 확인조차 하지 않고 서둘러 상황을 종료시켰습니다. 모두가 흠뻑 젖은 채 막사에서 몸을 녹이고 있을 때 뒤늦게 지훈이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서야 수색이 시작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격장 진창 속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지훈이는 최 소위 때문에 죽은 겁니다. 명백한 지휘 과실이었어요. 그런데 부대는 모든 걸 지훈이의 실수로 뒤집어 씌웠습니다. 우리에겐 입을 다물라고 협박했고 똑같은 진술서에 억지로 도장을 찍게 했어요. 저항하면 군 생활 끝장낸다고. 우린 너무 어리고 무서웠습니다. 하태식은 흐느끼며 말했다. 그의 증언은 강하윤이 추리했던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최정필의 과실을 입증할 수는 있지만 살인을 증명할 수는 없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지훈이가 죽기 며칠 전 편지 한 통을 저한테 맡겼습니다. 최 소위가 부대 비품을 빼돌리는 걸 목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사령부에 보내려고 쓴 편지였어요. 만약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이 편지를 세상에 알려달라고. 저는 그 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가 죽고 나서 너무 무서워서 태워버렸습니다. 제가 친구를 2번 죽인 놈입니다. 하태식은 오열했다. 강하윤은 그의 어깨를 조용히 다독였다. 윤지훈 일병은 단순한 사고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는 부패한 지휘관의 비리를 목격했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려다 죽음을 맞이한 내부 고발자였다. 최정필의 과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한 고의적인 방치였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리고 그 분실되었다던 편지. 강하윤은 직감했다. 그 편지는 하태식의 손에서 사라진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최정필이 먼저 손을 썼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제 모든 화살은 최정필 단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제8장 악어의 눈물과 마지막 함정. 하태식의 증언을 확보한 강하윤은 백령도로 복귀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최정필을 올감해 강력한 무기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섣불리 카드를 꺼냈다가는 최정필이 또다시 교묘하게 빠져나갈 기회를 줄 뿐이었다. 그녀는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칼을 갈며 기다렸다. 한편 최정필은 강하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식자재 비리 사건 이후 강하윤은 감찰 활동을 줄이고 방에 틀어박혀 서류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폭풍전의 고요함. 최정필은 이 침묵이 더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그는 강하윤이 자신의 과거, 특히 윤지훈 일병 사건을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최정필은 선수를 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부대 전체가 모인 추모 행사에서 윤지훈 일병의 이름을 언급하며 눈물을 흘렸다. 오래전 저는 제 부주의로 아끼는 부하를 잃은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윤지훈 일병. 그는 제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날의 과오를 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 부하들을 제 목숨보다 더 아끼며 지휘해 왔습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부하를 잃은 슬픔에 괴로워하는 존경받는 지휘관의 모습에 병사들은 감동했고 간부들은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강하윤이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을 미리 차단하고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교활한 술책을 쓴 것이다. 강하윤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차갑게 비웃었다. 악어의 눈물. 그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죽은 병사의 이름까지 팔고 있었다. 그날 밤 최정필은 비밀리에 하태식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미 사람을 붙여 강하윤과 하태식이 만났다는 사실을 알아낸 뒤였다.
그는 하태식을 백령도 근처의 외진 횟집으로 불러냈다. 오랜만이구나, 하 평장. 아니 이제 사장님인가? 최정필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하태식 앞에 돈 봉투를 던졌다. 이걸로 가게나 확장해. 그리고 앞으로는 옛날 생각 같은 건 깨끗하게 입고 사는 게 좋을 거야.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알겠나? 명백한 협박이자 회유였다. 하태식은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숙였다. 최정필이 자리를 뜨려 할 때 횟집의 문이 열리며 강하윤이 나타났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증인에 대한 협박 및 증거 인멸 시도. 최정필 중령, 당신의 죄가 하나 더 추가되는 순간입니다. 최정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강하윤이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이게 무슨 짓이야? 불법 도청이다. 불법? 죽은 병사의 원한을 돈으로 막으려는 당신의 행동과 진실을 밝히려는 내 행동 중에 과연 어느 쪽이 더 불법일까요? 강하윤은 녹음기를 든 손을 내리지 않은 채 최정필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 최정필의 눈에 섬뜩한 살기가 번졌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강하윤에게 달려들 기세였다. 바로 그 순간 횟집 주변에 잠복해 있던 해병대 헌병대 대원들이 들이닥쳐 최정필의 양팔을 제압했다. 최정필 중령, 당신을 증거인멸 및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자신의 왕국에서 모두에게 군림하던 흥룡은 그렇게 허무하게 추락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죄는 아직 모두 밝혀지지 않았다. 가장 끔찍한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감춰져 있었다. 제구장, 마지막 편지. 최정필이 체포되자 흥룡부대는 혼란에 빠졌다. 그가 쌓아 올린 침묵의 카르텔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의 비호 아래 온갖 비리를 저질렀던 간부들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며 서로를 의심하고 물어뜯었다. 강하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최정필의 최측근들을 집중적으로 신문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여갔다. 결정적인 증언은 최정필의 오른팔이었던 작전주임에게서 나왔다. 그는 자신의 가명을 조건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윤지훈 일병이 죽던 날 밤의 모든 진실을. 작전주임의 증언에 따르면 윤지훈 일병은 최정필 소유의 비품 횡령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를 찾아가 시정을 권유했다. 하지만 최정필은 오히려 윤 일병을 협박하며 사실을 덮으려 했다. 그날 밤 사격 훈련 중 폭우가 쏟아지자 최정필은 이것을 기회로 삼았다. 그는 일부러 철수 명령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윤 일병을 사격장에 고립시켰다. 겁을 주어 입을 막으려는 비열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윤 일병은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고립된 사격장에서 두 사람 사이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정필은 윤 일병의 총을 빼앗아 그를 향해 격발했다. 총성은 빗소리에 묻혔다. 최정필은 자신의 손으로 병사를 죽였다는 사실의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는 뒤늦게 현장을 사고로 위장하기 시작했다. 그는 윤 일병의 손에 총을 쥐어주고 자살 혹은 오발 사고처럼 보이도록 현장을 조작했다. 그리고 부대로 복귀해서는 태연하게 윤 일병이 실종되었다고 보고하고 수색대를 조직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모든 증언을 확보한 강하윤은 취조실에서 최정필과 마주 앉았다. 그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작전주임이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당신이 윤지훈 일병을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어떻게 현장을 조작하고 모두를 속였는지 전부 강하윤이 차갑게 말했다. 최정필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는 이내 코웃음을 쳤다. 그놈이 살기 위해 나를 물고 늘어지는 것뿐이야. 증거했나?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증거가 있냐고. 강하윤은 말없이 서류 한 장을 그의 앞에 내밀었다. 오래전 사건 기록 파일에 끼어 있던 낡고 빛바랜 편지였다. 윤지훈 일병이 어머니에게 보내려다 붙이지 못한 마지막 편지. 하태식이 태워버렸다고 증언했던 바로 그 편지였다. 이게 왜 여기에? 최정필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다. 그의 눈은 편지에 고정된 채 떨어질 줄 몰랐다. 윤지훈 일병의 관물대를 정리하다가 발견되었다고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당신은 이 편지를 유가족에게 전달하지 않고 사건 파일에 몰래 숨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편지 안에 당신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편지를 없애기 위해 윤일병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이 편지를 파일 깊숙한 곳에 봉인했던 겁니다. 강하윤이 편지를 들어 올렸다.
이 편지가 바로 당신이 윤지훈 일병을 죽인 동기를 증명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최정필의 모든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수십 년간 그를 짓눌러 왔던 죄의 무게가 그의 얼굴 위로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는 책상 위로 쓰러지듯 엎드려 괴물 같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후회도 반성도 아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의 포효였다. 한 젊은 병사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십 년간 진실을 은폐하며 쌓아 올렸던 그의 거짓된 성은 낡은 편지 한 장 앞에서 마침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제10장 바다에 띄운 진실. 최정필의 자백으로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그는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 직권남용, 횡령, 살인교사 등 수많은 제목으로 기소되어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흑룡부대에서 저지른 모든 비리와 부조리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와 연루된 수많은 간부들 역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흑룡부대는 해체 수준의 개편을 맞았고 해병대 전체는 창군 이래 최악의 스캔들로 발칵 뒤집혔다. 강하윤은 감찰 임무를 모두 마치고 백령도를 떠날 준비를 했다. 그녀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낡은 편지를 들고 윤지훈 일병의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어촌 마을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강하윤이 내민 아들의 마지막 편지를 받아 든 어머니의 손은 쉴 새 없이 떨렸다. 그녀는 돋보기를 꺼내 들고 한자 한자 아들의 마지막 흔적을 읽어 내려갔다. 편지에는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말, 휴가 나가면 함께 하고 싶은 소박한 계획들, 그리고 자신이 목격한 부조리에 대한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머니, 저는 이곳에서 제가 평생 배워온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진짜 해병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조금 무서운 길을 가더라도 어머니는 제 아들이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다고 믿어주세요. 편지를 다 읽은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다. 수십 년간 아들의 죽음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며 죄책감 속에 살아온 세월이었다. 이제야 아들이 얼마나 용감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는지 알게 된 것이다. 이제야 우리 아들 억울한 누명을 벗었구나. 이제야 편히 눈을 감겠구나. 어머니는 강하윤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다. 강하윤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이 깊은 슬픔을 대신할 수는 없을 터였다. 다음 날 강하윤은 어머니와 함께 바다로 나갔다. 어머니는 아들의 유골함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수십 년 만에 아들의 유골을 군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다. 작은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 멈춰 서자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얀 뼈 가루를 바다에 뿌렸다. 아들의 뼈 가루는 바람에 흩날려 푸른 바다의 일부가 되었다. 지훈아, 이제 편히 쉬렴. 답답한 군복 벗어던지고 이 넓은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강하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경례를 붙였다. 이것은 죽은 병사를 향한 애도이자 그의 용기 있는 선택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배가 항구로 돌아올 때 서쪽 하늘은 아름다운 노을로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한 젊은 영혼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의 죽음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처럼 보였다. 강하윤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 다시는 이 땅에 윤지훈 일병과 같은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자신이 서 있는 이 자리를 더 정의롭고 올바른 곳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그녀가 군복을 입은 이유이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었다. 제11장 개혁의 횃불을 들다. 흑룡부대 사건은 해병대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태풍이었다. 최정필과 그 수하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국방부는 정군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찰을 지시했고 뿌리 깊게 박혀있던 병영 부조리와 지휘관들의 비리가 속속들이 드러났다. 수많은 별들이 옷을 벗었고 견고해 보였던 군 내부의 부패 사슬이 그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다. 강하윤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해병대대에서 일종의 상징이 되었다.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개혁의 희망이었다. 그녀는 사령부로 복귀한 이후에도 쉴 틈이 없었다. 병영 문화 혁신을 위한 위원회를 이끌며 자신이 직접 겪고 파헤쳤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몰두했다. 그녀가 가장 먼저 바꾼 것은 마음의 편지함이었다.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지휘관에게 바로 보고되던 기존의 시스템을 폐지했다.
대신 사령부 감찰실에서 직접 관리하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제 병사들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걱정 없이 언제 어디서든 부조리를 고발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병사들도 신고된 내용이 즉각적으로 조사되고 가해자들이 처벌받는 것을 보며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새로운 파도가 감찰실로 밀려들었다. 변화는 저항을 낳았다. 기존의 질서 속에서 안락함을 누리던 일부 지휘관들은 강하윤의 개혁을 사사건건 방해했다. 그녀를 조직의 화합을 깨는 분열주의자 혹은 자기 명성을 위해 해병대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라고 비난했다. 고립과 음해 속에서 강하윤은 때로 깊은 회의감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사무실로 한 통의 손편지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흑룡부대의 한 평범한 병사였다. 낡은 구막사 관물대에서 발견했던 그 생존 기록 수첩이 주인이었다. 강하윤 대령님께. 대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저에게 부대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내일 아침이 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대령님께서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셨고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진실을 세상 밖으로 꺼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것에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대령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변화의 물결이 멈추지 않도록 저희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하윤은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싸워온 이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싸워 나가야 할 이유가 바로 그 편지 안에 있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가 일으킨 작은 파도는 이름 모를 수많은 병사들의 마음속에서 더 큰 파도가 되어 함께 싸워주고 있었던 것이다. 얼마 후 국방부 정기 인사 발표가 있었다. 강하윤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해병대 대령 강하윤 준장으로 진급을 명함. 해병대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장군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진급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이 아니었다. 군 전체가 변화와 개혁의 의지를 세상에 공표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그녀에게는 새로운 계급장과 함께 더 무거운 책임이 주어졌다. 미래의 해병대를 훈련시키는 해병대 교육훈련단. 그녀는 이제 부패를 도려내는 칼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심는 쟁기가 되어야 했다. 제12장 어머니의 강인함. 별 계급장을 어깨에 단 강하윤 준장이 처음 부임한 곳은 해병대의 심장이자 모든 것이 시작되는 훈련소였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환영이 아닌 차가운 경계심과 보이지 않는 터세였다. 훈련소 교관들은 대부분 해병대에서 뼈가 굵은 베테랑들이었다. 그들의 눈에 여성 지휘관, 그것도 전투병과가 아닌 감찰 출신의 장군은 이질적인 존재일 뿐이었다. 여자가 뭘 안다고 훈련을 지휘해 책상 물림이 와서 또 서류 타령이나 하겠지. 교관들은 대놓고 수근거렸고 그녀의 지시를 은근히 무시하거나 비꼬았다. 그들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자신들만의 훈련 방식과 불문율을 고수하며 강하윤을 외부인으로 취급했다. 훈련소는 그녀에게 또 다른 백령도와 같았다. 강하윤은 그들의 저항에 분노하거나 맞서 싸우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말없이 그들의 일부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단장실에 앉아 보고를 받는 대신 훈련병들과 똑같은 전투복을 입고 훈련장으로 나갔다. 진흙팡을 함께 구르고 목이 터져라 군가를 불렀다. 완전 군장을 하고 훈련병들과 똑같이 산악 구보를 했고 가장 힘들어하는 훈련병의 총을 대신 들어주며 함께 뛰었다. 처음에 교관들은 그녀의 행동을 보여주기식 쇼라고 비웃었다. 며칠 하다 지쳐나가 떨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강하윤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전투화는 달아빠졌고 얼굴은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깡마른 몸이었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철 같은 정신력은 그 어떤 베테랑 교관보다 강인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장 혹독하기로 소문난 각계 전투 훈련이 있었다. 훈련병들은 포복으로 철조망을 통과하고 거친 산비탈을 기어올랐다. 한 훈련병이 탈진하여 비탈길 중간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다. 담당 교관은 육서를 퍼부으며 빨리 일어나라고 소리쳤다. 이 새끼야. 여기서 퍼지면 실전에서는 죽은 목숨이야. 정신력으로 버텨. 그때 강하윤이 비탈길을 단숨에 거슬러 올라갔다. 그녀는 쓰러진 훈련병의 어깨를 두드리며 물통을 건넸다. 괜찮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넌 이미 이긴 거다. 그리고는 훈련병의 등 뒤에서 그의 몸을 밀어주며 함께 비탈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얼굴과 몸은 땀과 흙으로 뒤범벅이었지만 눈빛만은 총기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훈련병들과 교관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욕설을 퍼붓던 교관이 멋쩍은 표정으로 다가와 강하윤에게 경례했다. 단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강하윤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우리의 임무는 괴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사를 키우는 걸세. 강인함은 비난이 아닌 격려 속에서 나오는 법이지. 그날 이후 훈련소의 분위기는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교관들은 더 이상 그녀를 여자나 외부인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진흙탕 속에서 함께 구르는 진정한 지휘관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강하윤을 자신들의 단장님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권위가 아닌 행동으로, 명령이 아닌 솔선수범으로 훈련소라는 견고한 성의 문을 열고 있었다. 넓고 권위적인 방식에 젖어있던 훈련소의 소통과 존중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제13장 끝나지 않은 싸움. 군사법원에서 최정필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그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군인으로서의 삶은 불명예 제대와 함께 끝이 났다. 하지만 법의 심판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가 남긴 상처는 너무나 깊고 선명했다. 강하윤은 재판이 끝난 후 교도소에 수감된 최정필을 찾아갔다. 죄수복을 입은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한때 흑룡부대를 호령하던 위협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의 공허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다. 왜 왔지? 내 비참한 꼴을 보며 통쾌해하고 싶어서 왔나? 최정필이 증오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강하윤은 조용히 그를 마주 보았다. 당신을 용서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를 묻고 싶어서 왔습니다.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반성한 적이 있습니까? 윤지훈 일병에게 그리고 당신 때문에 고통받았던 수많은 병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최정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창밖의 회색 하늘을 바라보며 노쪼리듯 말했다. 후회는 해. 내가 왜 너 같은 여자를, 내가 왜 하태식 그놈을 살려뒀을까? 내가 왜 그 편지를 없애지 않았을까? 모든 걸 후회해.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반성이 아닌 자신의 실패에 대한 한탄뿐이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의 영혼은 권력욕과 이기심에 잠식되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다. 강하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당신은 당신의 아들에게 어떤 아버지로 기억될까요? 그 말에 최정필의 눈빛이 처음으로 심하게 흔들렸다. 그의 유일한 약점이자 마지막 자존심. 그는 아들만큼은 자신처럼 살지 않기를 바랐다. 강하윤은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뒤로하고 면회실을 나왔다. 어쩌면 그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은 감옥에 갇혀 남은 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평생 아들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부끄러운 아버지로 기억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한편 사회로 돌아간 하태식은 여전히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고 죄책감에 시달렸다. 강하윤은 그를 찾아가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고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용기 있는 증인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당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그것이 하늘에 있는 윤지훈 일병도 바라는 일일 겁니다. 하태식은 강하윤의 도움으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는 자신의 횟집 한쪽에 작은 추모 공간을 만들었다. 윤지훈 일병의 사진과 그가 좋아했던 과자를 놓아두었다. 그는 매일 그곳에서 친구의 넋을 위로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최정필이 남긴 흉터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은 그 상처를 보듬고 기억하며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싸워 나가야 했다. 그것이 죽은 자에 대한 산 자의 의무였다. 제14장 새벽이 온다. 준장으로 진급하고 교육훈련단장으로 부임한 강하윤의 개혁은 순항하는 듯 보였다. 그녀의 진심은 통했고 훈련소는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하지만 그녀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은 비단 훈련소 내부의 낡은 관행뿐만이 아니었다. 해병대, 나아가 군 전체의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보이지 않는 적들이 그녀를 노리고 있었다. 최정필의 몰락으로 자신들의 비리까지 드러날 것을 우려한 부패한 상급자들이었다. 그들은 강하윤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그녀를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교묘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그녀를 흔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언론에 강하윤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흘렸다.
그녀가 과거 지휘관 시절 부하들과 불미스러운 관계였다는 헛소문, 그녀의 진급 배경에 정치적인 뒷배가 있다는 음해성 기사들이 연이어 터져나왔다. 강하윤의 사생활은 무참히 파헤쳐졌고 그녀는 하루아침에 개혁의 상징에서 추문의 주인공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동시에 군 내부에서는 그녀를 고립시키려는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나타났다. 사령부 회의에서 그녀의 의견은 묵살되기 일쑤였고 교육훈련단에 배정되어야 할 예산과 장비는 다른 부대로 빼돌려졌다. 그녀의 부하들은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그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강하윤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가장 힘든 것은 가족을 향한 공격이었다. 그녀의 남편과 아이들의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유출되었고 익명의 협박 전화가 빗발쳤다. 어린 딸은 학교에서 군대 비리범의 딸이라는 놀림을 받고 울면서 돌아왔다. 강하윤은 무너졌다.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 그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었지만 어머니로서는 아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군복을 벗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깊은 밤, 그녀는 혼자 지휘 관실에서 낡은 군복을 매만지며 고뇌에 빠졌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윤지훈 일병의 어머니였다. 장군님, 혹여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뉴스에서 좋지 않은 소리가 들려와서 걱정이 되어 전화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강하윤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회의감을 모두 털어놓았다. 수화기 너머의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울음을 들어주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장군님,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깝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훈이도 하늘에서 장군님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부디부디 포기하지 마십시오. 장군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말은 그 어떤 격려보다 큰 힘이 되었다. 강하윤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수많은 윤지훈의 어머니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주어야 할 자신의 딸을 위해서. 다음 날 아침, 강하윤은 그 어느 때보다 곧은 자세로 훈련장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예전의 총기를 되찾았다. 그녀를 둘러싼 음해와 공격은 계속되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진실성과 개혁의 정당성을 믿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이 길고 외로운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터였다. 제15장 새로운 해병의 탄생을. 강하윤을 향한 보이지 않는 적들의 공격은 집요했지만 결국 진실의 힘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녀를 음해하던 세력의 배후에 최정필 사건과 연루된 최고 2급 장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에 의해 밝혀졌다. 군은 또 한 번의 거대한 홍역을 치렀고 마지막 남은 부패의 뿌리가 뽑혀나갔다. 모든 역경을 이겨낸 강하윤의 리더십은 더욱 굳건해졌다. 시간이 흘러 강하윤이 교육훈련단장으로 부임한 지 첫 기수의 수료식이 열렸다. 연병장의 도열한 신임 해병들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긍지가 넘쳐 흘렀다. 과거의 폭력과 부조리 속에서 억지로 만들어진 공포의 눈빛이 아니었다.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전사로 거듭난 이들의 자랑스러운 눈빛이었다. 강하윤은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강한 해병이 되라고 말하지 않겠다. 대신 가장 올바른 해병이 되라고 말하고 싶다. 진정한 강인함은 무력이 아닌 불의에 저항하는 용기에서 나온다. 동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다. 여러분이 자대 배치 후 마주할 세상은 때로는 부조리하고 힘들지도 모른다. 그때마다 이곳 훈련소에서의 땀과 눈물을 기억하라. 여러분은 단순한 총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심장을 지키는 살아있는 방패이자 정의 그 자체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연병장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왔다. 훈련병들은 자신의 지휘관을 향해 진심 어린 존경을 보냈다. 수료식이 끝나고 한 훈련병이 강하윤에게 다가와 꼬깃꼬깃한 편지 한 통을 내밀었다. 단장님, 감사합니다. 단장님 덕분에 저는 해병이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강하윤이 편지를 펼쳐보았다. 그 안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저는 과거 흑룡부대가 있던 백령도 출신입니다. 어릴 적 제가 본 해병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장님을 보며 저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저도 단장님처럼 약한 자를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진짜 군인이 되겠습니다. 강하윤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감췄다. 그녀가 백령도에 뿌렸던 작은 씨앗이
이제 싹을 틔우고 새로운 희망의 나무로 자라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연병장 한쪽에 서 있는 한 중년 남성에게 닿았다. 횟집 사장 하태식이었다. 그는 아들뻘 되는 해병들의 늠름한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옆에는 윤지훈 일병의 어머니가 아들의 영정 사진을 품에 안고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자랑스러움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강하윤은 그들을 향해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그녀는 홀로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올랐다. 저 멀리 수평선 위로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한때 짙은 안개와 어둠의 그림자에 갇혀있던 흑룡부대. 그 이름은 이제 사라졌지만 그곳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의 불씨는 대한민국군 전체를 밝히는 거대한 횃불이 되어 타오르고 있었다. 강하윤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경례했다. 그것은 과거의 아픔에 대한 작별이자